찰싹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와 기름 연기 사이로 제 뺨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주먹을 쥐었다 펴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송편 반죽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이 하얀 반죽을 파먹듯 스며드는 걸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전 붙이던 손을 멈추고 서랍을 열었죠. 생활비로 넣어둔 돈이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며느리가 다녀간 뒤엔 꼭 무언가가 없어졌거든요. 지갑에서 돈이 빠지고 장롱 속 귀걸이나 반지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착각했겠지, 늙으니까 깜빡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리 표시를 해뒀습니다. 생활비 속 5만 원권 한 장 귀퉁이에 작은 볼펜 자국을 찍어뒀죠. 그걸 오늘 며느리 가방 안에서 봤습니다. 내가 찍은 그 점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돈 내 거 아니니?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 울음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부엌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소리와 함께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뺨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목까지 올라온 말이 입술에서 멈췄습니다. 식탁 위의 잡채 냄새가 끈적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명절 음식 냄새가 이렇게 역겨운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그 뒤를 따라갔죠. 제 뺨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를 때리고 와서 울지 않던 아들의 얼굴. 그때도 이런 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보던 그 시선. 찬물에 손을 씻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젠 확실하구나. 그 애가 완전히 내 편이 아니란 걸. 축제 같은 밤이었지만 제 집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배인 베갯니들 뒤집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뺨에서 열기가 가시질 않았거든요. 손바닥을 갖다 대니 그 자리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친 그 손은 원래 제 것이었는데 말이죠. 아기였을 때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작은 손이었습니다. 유치원 버스 타는 날이면 놓지 않으려 애쓰던 손이었죠.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남을 밀치고 누군가를 때리기 시작한 게. 천장만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중학교 2학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속 담임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성우가 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당장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교무실 타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니 냉기가 뼈를 타고 올라왔죠. 맞은편 소파엔 상대 학부모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비틀며 저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엔 가방을 찢었고 그 전엔 계단에서 밀었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며 제가 잘못 키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잘못 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을 놓은 거 아니냐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가슴에 박히는 말이었지만 뭐라 반박할 수 없었죠. 성우는 구석에 서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미안해하는 기색도
후회하는 빛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담임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학폭위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상대 아이 코뼈에 금이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성우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제가 더 잘 보겠다고 목소리를 떨며 애원했습니다. 상대 학부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면서, 애가 안 그럴 애라면서 또 이랬다는 겁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꺼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 식당에서 석 달간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죠. 직원이 도장을 요구했을 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성우는 옆자리에서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꾸가 없더군요. 말 좀 들어보라니. 뭔데요? 퉁명스러운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왜 때렸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를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죠.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된다고 말로 하라고 했더니 웃기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있냐면서 그냥 한 대 치면 끝난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폭력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우는 그만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해결했으니 이제 됐다는 말에 입이 막혔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성우가 먼저 내렸죠. 뒷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아니었죠. 제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성우는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죠. 담임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얌전하다면서 친구들이랑도 별 문제 없이 지낸다는 얘기였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싶었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우는 군대에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왔습니다. 잘 지낸다는 짧은 글이었죠. 훈련이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는 내용을 읽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격 훈련 후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해 겨울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가 선임과 몸싸움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회를 오라는 겁니다. 면회실에 앉아있는 성우를 봤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왼쪽 광대뼈 아래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쳤냐니 괜찮다더군요. 선임이 먼저 때렸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저도 때렸다는 대답이 담담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부대 측에선 영창 처벌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측 부모와 협의해서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다더군요. 또 합의금이었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더 늘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죠. 석 달 만에 겨우 모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봉투에 넣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 싶었죠. 그 뒤로도 군대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아니었지만 사고를 쳤다더군요. 외출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징계를 받았다는 연락도 왔죠. 제대할 때쯤엔 지쳐 있었습니다. 성우도 저도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안도했죠. 저녁마다 돌아와서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나 보다 싶었죠. 회사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성우가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놀랐습니다. 성우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회사 선배 소개로 알게 됐다면서 만난 지 석 달쯤 됐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그쪽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와 그 부모님이었죠. 여자는 단정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더군요. 인사도 곱게 했고 목소리도 차분했죠.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상대 어머니도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음식을 주문하고 서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슬쩍슬쩍 묻기 시작했거든요. 사는 곳이 어디냐고, 집은 전세냐, 자가냐고 물었습니다. 성우 직장은 어디냐고, 연봉은 어느 정도냐고도 물었죠.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식 일이라 참았지만요. 작은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라고, 성우가 결혼하면 물려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라면서 요즘 시대에 집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 웃음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제 쪽을 보는데 시선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훑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입은 옷, 손에 든 가방, 귀에 건 귀걸이까지 스캔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성우한테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드냐고, 결혼하고 싶냐고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상대 어머니의 질문들, 며느리의 시선, 그 모든 게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석 달 만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식장도 정하고 신혼집도 알아봤죠. 성우가 전세로 구한다면서 전세금은 제가 보태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꺼내 건넸을 때 성우가 고맙다며 꼭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말하자 성우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온기일 줄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성우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른스러워 보였죠. 신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아들 잘 키웠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었죠. 성우 방문을 열었습니다. 짐이 다 빠져나간 빈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만 쌓여 있었죠.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이제 편해질 거라고. 성우도 변했으니 잘 살겠지. 처음으로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들러도 되냐는 물음이었죠. 좋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얼굴 보는 게 언제나 반가웠으니까요. 문을 열자 성우와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어서 오라며 맞아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다면서 회사에서 경조사비가 갑자기 많이 나갔다는 말도 덧붙이는 겁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50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미안해하며 다음 달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안 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표정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둘이 나간 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카드값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이유가 바뀌었죠. 월세가 부족하다더군요. 성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냐니 또 50만 원이었습니다. 또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생활비가 모자란다더군요. 물가가 올라서 장을 보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50만 원이었습니다. 매번 다음 달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갚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반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성우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회사 일이 힘들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몰랐지만 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월세에다 병원비까지 나갔다더군요. 성우가 감기 몸살로 응급실에 갔다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100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50만 원도 부담인데 100만 원이라니.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돈 쓸 데도 없지 않냐면서 저희는 둘이 살아야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였죠. 온몸이 식어들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돈 쓸 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내야 했죠.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10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넣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성훈의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하는 손놀림이 능숙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1년쯤 지나자 성우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전화로 듣게 됐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쉬겠다면서 잠깐만 쉬었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쉬냐니 지난주부터라는 겁니다. 이미 그만뒀다는 얘기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당분간 수입이 없다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더군요. 하지만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괜찮다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실업급여로 생활이 되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매달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 생활비, 공과금. 이유는 달랐지만 요구는 똑같았습니다. 통장이 비어가는 걸 보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봤더니 면접을 몇 번 봤는데 다 떨어졌다더군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혼자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뭐가 깜빡거리냐고 물으니 지난번에 돈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러시냐면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랬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방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넣어둔 돈이 있었거든요. 지갑이 가벼웠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20만 원을 넣어뒀는데 10만 원밖에 없었죠. 다시 세어봤습니다. 아무리 세어도 10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잘못 넣었나? 내가 착각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20만 원을 넣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명절날 또다시 없어진 걸 확인하고 물어보니 며느리는 울고 아들은 저를 때리더군요. 뺨을 맞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 정적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뺨에서 열기는 가셨지만 그 자리가 계속 얼얼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제 쪽을 보더군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김 여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디 아프셨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다더군요. 아파트가 같아 며느리랑 경로당의 친구들이랑 오다 가다 인사하는 정도였지만 얘기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니 요즘 기억이 좀 오락가락하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혼잣말도 자주 하시고 없는 걸 보신다고도 하더라는 얘기였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김 여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는 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박 여사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보신다면서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화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고스톱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일어났죠. 사람들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표정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뺨을 때린 뒤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무게감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는 물음은 사무적인 어조였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엄마가 요즘 이상하시다더군요. 뭐가 이상하냐니 밤마다 혼잣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 명절 때도 이상한 소리를 하셨다는 얘기였죠.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병원이냐고 물으니 신경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성우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라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무얼 안다는 거냐니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는 걸 안다더군요.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성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 얘기냐면서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성우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더군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양원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협조 좀 해달라더군요. 자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집을 사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았는데 이제는 제가 치워줘야 한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만든 거짓말이 이제 동네 전체의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치매 노인이 됐습니다. 혼잣말하고 헛것 보는 사람이 됐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명확해져서였습니다. 이 애들이 저를 어떻게 없애려는지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설치해뒀던 카메라가 거실 책장 위쪽 액자 뒤에 숨겨둔 작은 렌즈였습니다. 집을 비울 일이 많아서 혹시나 해서 달아뒀던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만약을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리모컨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카메라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헛것은 내가 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돈이지. 다음 날 아침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꽂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찍혔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며칠 전 제가 경로당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죠. 주위를 재빨리 살피더니 서랍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마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세더니 반을 빼서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 얼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눈빛, 서랍을 여는 익숙한 손놀림, 돈을 세는 능숙한 손가락까지 처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찾아보니 이렇게 훔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귀금 속 현금.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였죠.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USB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며칠 뒤 또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듯 하는 시선이었죠. 1시간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경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 사람이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헛것은 내가 본 게 아니라 너희가 감춘 진실이지. 그날은 오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 도윤이 돌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일주일 전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귀금 속 매장을 3군데나 돌아다녔죠. 어떤 반지가 좋을까, 어떤 게 도윤이한테 어울릴까 고민하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매장 직원이 권했습니다. 요즘은 돌반지보다 돌잔치 축의금을 많이 준다더군요.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지가 좋다고 나중에 커서 이걸 보면 할머니 생각을 할 테니까요. 결국 작은 금반지를 골랐습니다. 20돈짜리였습니다. 직원이 포장을 해주는데 금빛 리본을 달아줬죠. 그 리본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꺼내보곤 했죠. 도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옷장을 열어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도윤이 100일 때 입었던 옷이었죠. 그때도 호텔에서 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줬습니다. 그날 성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한복을 펼쳐 들었습니다. 옷깃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다리미를 꺼내 다림판 위에 펼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름을 펴기 시작했죠. 증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고리 소매를 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뺨을 맞은 일, 며느리가 동네방네 퍼뜨린 헛소문, 경로당에서 받은 이상한 시선들, 그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잔치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치마를 다리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성우 돌잔치 때였습니다. 시골 작은 집에서 했었죠. 돈이 없어서 떡만 돌리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와줬습니다. 성우가 돌잡이에서 실을 잡았습니다. 장수한다는 뜻이라고 다들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리미질을 멈췄습니다. 한복을 옷걸이에 걸어 방문에 걸어뒀습니다.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금반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 리본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에 제 마음을 다 담으려 했던 게 우스웠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도 저렇게 도윤이랑 놀이터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겠죠. 며느리가 만든 소문 때문에 저는 이상한 할머니가 됐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성우가 아닐까, 돌잔치 시간 확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를 밝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호텔 돌잔치 있는 거 아시죠?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안다고,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반지도 샀고 한복도 다렸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기대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라고 시작하더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온몸이 긴장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댁이랑 며느리 친구들도 많이 온다더군요. 그래서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번이 뭔지 알았습니다. 명절날 며느리를 의심했던 일, 뺨을 맞았던 일이었죠.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번엔 그냥 쉬시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쉬라고요? 내가 왜 쉬어야 하냐는 말이 목구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주 돌잔치인데 내가 왜 못 가냐고 했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그렇다더군요. 어색하다니 뭐가 어색하냐고 물으니 다들 알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난번 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뺨을 친 그날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우,
내가 엄마 뺨을 때린 그날 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얘긴 이제 그만 좀 하시라더군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제가 뺨을 맞았는데 그걸 그만 얘기하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엄마를 창피해 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며 성우가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말을 끊었습니다. 가서 잘들 놀아라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금반지 상자가 보였습니다. 금빛 리본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반지 하나 주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백화점을 3군데나 돌아다녔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고 가격 비교하고 제일 예쁜 걸 골랐습니다. 돌잔치에서 도윤이한테 이걸 끼워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어떤 모습일까, 웃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반지였습니다. 도윤이도 아무 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창피하니까요. 어색하니까요. 누구한테 창피한 걸까요? 사돈댁한테요? 며느리 친구들한테요? 아니면 성우한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성우가 친구를 때렸을 때, 합의금 낼 때, 며느리한테 돈 빼앗길 때, 뺨을 맞았을 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주 돌잔치에 못 가게 하다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잔치에 갈 수도 없겠죠. 웃음이 났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는 집에 갇혀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잔치에서 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존재에서, 가족에서,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헛소문, 아들이 덮은 무시, 경로당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게 저를 지웠습니다. 이제는 손주마저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에 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거짓말쟁이로 남겠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든 봉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갖고만 있으려 했습니다. 사실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저장해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동네에선 치매 노인으로 소문났습니다. 아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조차 못 가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우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를 모욕했다고 생각하겠죠. 가족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와 엄마가 싸운 걸 알게 되면요.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못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 간 사람 아니라고, 미친 사람 아니라고, 헛것 본 사람 아니라고 결심이 섰습니다. 토요일 돌잔치에 가겠습니다. 이 USB와 함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입니다. 도윤이 돌잔치가 오늘이죠. 씻고 나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다려둔 옷이었죠. 입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갈 거라면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겠죠.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낯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의 저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문을 퍼뜨린 뒤로는 화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금반지 상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함께 넣었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호텔까지는 1시간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며느리는 망신당할 겁니다. 성호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는요. 도윤이 돌잔치가 엉망이 되면 어쩌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안내판을 봤습니다. 도윤이 돌잔치 마이너스 3층 크리스탈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탈홀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 아이 울음소리, 잔잔한 음악소리. 손을 문고리에 얹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아직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영영 사라질 겁니다. 가방 속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힘을 줬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라는 말이 뒤따랐죠. 사돈댁 어머니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 사돈 어머니,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더니 이제 괜찮으신가 봐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멀쩡해요. 라고 했죠. 우리 도윤이 첫 생일인데 내가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그냥 오늘은 쉬시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선물만 두고 가려 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도윤이 선물이야.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만든 이야기의 끝이야. 성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라고 덧붙였죠. 그래, 봐야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기 생일이니까 라고 말하려 했죠. 그럼 이걸 같이 보시죠. 봉투를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걸 틀어주세요. 직원 손에 USB를 쥐어줬습니다. 부탁합니다. 직원이 망설이다가 노트북 쪽으로 갔습니다. 몇 초 뒤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제 집 거실이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주위를 재빨리 살피더니 서랍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세더니 반을 빼서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화면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사람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든 사람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마저 멎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언제 찍은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해, 되물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헛것 본다고 하고 요양원 얘기까지 꺼낸 게 오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말을 이었습니다.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손주 돌잔치에서 이런 걸 왜 보여주세요? 외쳤습니다. 보여줘야 하니까. 성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정말로? 미친 건 내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엄마 뺨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성우가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 불렀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화면에 다 나왔잖아요. 사돈댁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아이 돌잔치인데 이렇게 창피를 주시다니. 창피, 되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 훔치고 아들이 날 때리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든 게 창피한 거지. 제가 오늘 진실을 보여준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돈댁 아버지도 일어섰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었죠. 사돈 어른 불렀습니다.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드시다니. 도둑이 따로 있나요? 남의 돈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도둑 아닌가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빌렸던 거예요.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빌린다고 말하면 되잖냐고 했습니다. 왜 몰래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요. 소리쳤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화면에 다 나왔잖아요.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쩌다 그랬을 수도 있죠.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럼 말을 하지, 되물었습니다. 왜 몰래 가져가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네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얼굴까지 다 나왔는데요. 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성우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게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성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이러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힘들다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뺨 맞고 치매 환자 취급받고 손주 돌잔치에도 오지 말라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오늘은 아이 생일이에요.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돼요. 가라고요. 되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사돈댁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발 좀 가주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가죠.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성우가 그 옆에 서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끝까지 저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도윤이가 앉아있는 유아용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금반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도윤이 선물이야. 그 아이한텐 죄가 없으니까. 도윤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망울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성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끝이다. 돌잔치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성우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이틀 동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성우한테 준 돈 내역이 적힌 가계부도 꺼냈죠.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11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게 2번. 일어나 앉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길게.
그리고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예요. 문 열어요. 외침이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때릴까봐 무서워서였죠. 문 밖에서 성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제 그게 뭐예요, 엄마?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걸 틀면 뭐가 남아요? 다 망했어요, 내가. 외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라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였습니다. 삐삐삐삐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틀렸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성우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죠. 빈 병이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굴도 붉었습니다. 엄마, 불렀습니다. 어디 있어요? 외쳤습니다.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폭력 전과 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내 체면, 내 인생 다 망쳤어요. 소리쳤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친 건 내가 망친 거야.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영상 없었으면 아무도 몰랐잖아요. 소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지. 몰라야 했던 진실, 그게 너희 인생이었으니까. 성우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엄마, 그 입 닥쳐요. 닥치라고 되물었습니다. 진짜 말로 해도 몰라요?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소주병을 든 손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멈칫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김성우 씨 맞습니까? 폭력 신고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어리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요. 오해예요. 조용히 하시죠.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당신이 원하던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망하면 속 시원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망하길 바란 적 없어. 그저 나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라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죄는 없었고 용서도 없다. 이제는 나부터 살아야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성우는 석 달간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됐죠. 서류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할까요? 아니, 평생이어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슈퍼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죠. 저를 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얼마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돈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틀 뒤 경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까요, 말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김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낄 수 있을까요? 김 여사가 박 여사를 봤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차서요. 다음에 오세요. 알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그 일 있잖아요. 라는 소리였습니다. 돌잔치에서 난리 났다던데요. 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칼날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냈습니다. 버릴 건 버렸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꺼냈습니다. 성우 어릴 적 사진이 나왔습니다. 돌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예쁘게 웃었는데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시세대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금간자리가 있었습니다. 성우가 화나서 물건을 던졌던 자국이었습니다. 서랍 손잡이에도 흠집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꺼내 가던 바로 그 서랍이었죠. 부엌 싱크대도 낡았습니다. 수십 년간 설거지를 하며 닳아버린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성우를 키운 시간, 며느리를 맞이한 시간, 배신당한 시간, 모두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사할 곳을 알아봤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짐을 실은 트럭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 짐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새로운 냄새였습니다. 이사온 첫날 마당에 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꽃집에서 장미 한 그루를 샀습니다. 빨간 장미였습니다. 화분에 심었습니다. 흙을 파고 뿌리를 내리고 물을 줬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 촉감이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장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야. 여기서 다시 뿌리를 내릴 거야.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인지 헷갈렸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도 어색했습니다. 밤이 되면 적막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올 일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혼자 먹을 밥뿐이었습니다. 벽엔 제 그림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고요가 좋았습니다. 누구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 밤이 편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게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선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돌잔치 일도 며느리 일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새로 이사 온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장미에 물을 줬습니다. 장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2달째가 됐을 때 작은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꽃이 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문자였죠. 성우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어요. 보고 싶어요. 세 줄이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답을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키패드 위로 갔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답을 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이유도 괜찮다고 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나도 피었고, 너도 벌 받았고,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찻잔을 들어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